그렇겠죠? 내가 맘대로 키는 건데 누가 신청하겠어요. 자, 시작했고요. 강의를 듣는 요령은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따가 선생님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쫙 쓰면은 하나마다 이제 단편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왜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하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1번을 잘 들었어. 막 진짜 열심히 막 듣다가 정신이 나갈 때가 있죠, 잠깐. 그럴 때 2번을 살짝 못 들으면 다음날 선생님이 갑자기 3번을 설명할 때 살포시 용기를 내서 쌤 정말 죄송한데 2번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하면은 2번 설명을 쌤이 10분 동안 했더라도 그 학생이 못 들은 부분을 쌤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을 막 1분 안에 딱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3번이 또 이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단편적인 것들이 쌓였을 때 전체적인 이야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쌤이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이름이 에피사이로 활동을 해요. 에피사이. 이게 에피소드 사이언스의 약자거든요. 에피소드가 이야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와서 그냥 과학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외워야지. 이걸 이렇게 공부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 그런 소리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듣다가 쌤이 이제 이렇게 책을 띄워줄 거야. 책을 띄워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야기로 들었던, 이야기로 재밌게 들었던 것하고 우리 책하고 이렇게 싱크를 맞춰줄 거예요. 자, 쌤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책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라고 싱크를 맞춰주면 그 싱크를 맞춘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쌤 이야기만 듣고는 문제가 안 풀려. 왜? 용어가 다르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용어가 고등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어에 맞게끔 이 용어를 싱크를 맞춰줘야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용어로 접근하면 너무 딱딱하거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싱크를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맞춰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할게요. 조금 더울 수 있으니까 좀 춥겠지만 좀 있으면 더 졸려요 또. 자, 이렇게 할게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름을 치면 돼요. 허성수라는 이름을 치면은 맨 위에 쌤 채널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좋댓글 아무튼 그걸 해주면은 이제 구독자 늘어나겠죠? 쌤 프로필 보면은 구독자 400명 돌파해서 막 혼자 자축하고 있거든요. 너무 400명이 뭐냐? 그래서 조만간 1000명 돌파하지 않을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 채널을 볼 수 있고 모든 영상이 다 올라가요. 가감 없이 모든 농담식으로 다 올라갈 걸. 모든 영상이 다 올라가고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우리 교재 구성 자체가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교재 편찬하는 사람들이 기획했냐면 우리 과학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보자라는 아주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라면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빅뱅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먼저 나오고 이제 시간 흐름대로 가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갑자기 화학 배우고요. 갑자기 운동, 물리 배우고요. 그때부터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냥 초반에 우리가 우주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싶었다. 싶어 하는 그들의 열망이 녹아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시간 개념은 사라집니다. 자, 오늘만큼은 시간 개념을 좀 이제 접목을 해서 우주의 시작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우주는 이렇다, 우주는 저렇다라고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아인슈타인이라는 요 사람도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도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반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쨌든 두 명의 유명한 학자가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면 이걸 첫 번째 논쟁, 샵1 첫 번째 논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무슨 논쟁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 상태다. 프리드만은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답을 혹시 알고 있나요? 우주는 정지해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했거든요. 그때 평창이 발표가 될 때 외국 사람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평창을 딱 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팽창! 미안해요. 그래서 팽창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팽창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팽창이 맞다는 건데 다짜고짜 그냥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증거를 이제 둘이 논쟁을 막 하는 와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증거 자료, 증거를 제시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둘 사이의 논쟁을 허블이 종식을 시키는데 이 허블이 뭘 가지고 종식을 시키냐면요. 바로 외부 은하의 관측입니다.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 해서 이 논쟁을 종식시켜요.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혹시?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게 왜 정지하고 있는 우주와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과학은 궁금해야 빠져들어가니까 그냥 궁금해야 돼. 안 궁금해도 궁금해져야 돼. 알겠죠? 궁금해. 무슨 궁금해? 어떻게 뭐지? 궁금해야 돼. 자, 외부은하란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은하의 반대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외부은하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뭐지? 자, 이따 쓸게요. 배경지식입니다. 배경지식이라고 따로 써주는 건 우리 책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라는 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들어봤을걸? 중심부가 막대기 모양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요딴 모양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은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지?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고요. 우리 은하에서 이렇게 전체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광년으로 따지면 10만 광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가 가운데 딱 중심이야. 여기 좀 이렇게 있어야겠다. 중심부고요. 요쯤에, 즉 3대2의 비율이 되는 요쯤에 뭐가 있냐면 바로 태양이 존재합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건 그 옆에 우리 지구도 여기 있겠죠. 지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여기거든. 우리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이 크게 공전하고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만 배웠지 태양이 무엇을 중심으로 도는 건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예요. 태양도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쯤에 돌고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3광년이죠. 3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돌고 있다. 이게 우리 은하야. 자, 우리 은하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된 게 다 뭐냐면 태양과 똑같은 별들입니다. 하나가 뭐다? 별입니다. 별. 우리 태양계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태양이에요. 별의 정의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뿜어낼 수 있는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빛을 뿜어내지는 못해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것 뿐이지. 그래서 행성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태양계 안에는 태양만 유일한 별이에요. 쌤이 지금 찍고 있는 점들이 다 뭐다? 별입니다. 다 별들. 이전에 막 이렇게 찍었더니 옆 교실에서 왔어. 무슨 일이 있나요?
막 채웠더니가 왔어. 지금 지금부터 2,000억 개를 찍을 거예요. 좀 기다려요. 수업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별이 몇 개 있다?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해도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이 우리 은하라는 겁니다. 별이 2,000억 개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은 더 많겠죠? 태양 주변에도 무려 8개 행성이 있고 그 주변에 위성도 돌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만 따졌을 때 2,000억 개니까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소행성, 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게 우리 은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구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천체를 관측합니다. 별을 관측을 해요. 별들을 관측해서 아무리 별들을 관측해도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요 별, 요 별, 요 별, A별, B별, C별 이걸 아무리 봐도 오늘 봐도 내일 봐도 1년 뒤에 봐도 저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아요. 거리를 관측한 겁니다. 우리 배웠어요.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모른다고? 배웠습니다. 딱 말하면 알걸? 아, 그럴걸? 연주시차. 이거 몰라, 지금. 이거도 몰라. 자, 연주시차가 뭐였냐면은, 별의 시차를 이용해서 별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연주시차를 설명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인간들에게 뭐가 있다. 연주시차라던가 또는 별의 등급, 밝기를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런 거 아예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봤더니 아인슈타인이 재봤더니 쟤랑 나 사이의 거리는 죽어도 안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우주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한계는 뭐였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만 관측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은하가 전 우주에 은하가 몇 개 있다? 은하가 2,000억 개가 있어요. 은하가 2,000억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여기 있었으니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들어봤을 거야. 안드로메다. 들어봤죠? 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드로메다. 못 알아들었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요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지금 좀 작게 그렸는데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1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약 2,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별들 중에 일부를 누가 관측했다? 바로 허블이 관측한 겁니다. A, B, C니까 D하고 E 별이라고 합시다. A, B, C, D, E 별 중에 가장 슬픈 별은 E 별 정도. 그러니까 좀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슬프겠지. 이 별이 가장 슬퍼요. 그래서 난 얘 볼 때마다 슬퍼. 아, 진짜 슬퍼. 슬퍼요. 울지 말고. 중요한 건 허블이 여기 살고 있는 허블이 뭘 발견했다? D별과 E별을 관측한 거야. 막 진짜 막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거리를 재봤더니 107만 광년? 아니 저 별과 나 사이의 거리가 100만 광년이 넘어가는 걸 발견한 거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 진짜 되게 특이하다. 진짜 멀리 있다. 내일도 관측해봐야지. 1년 뒤에도 관측해봐야지. 했더니 계속 멀어져. 108만 광년? 109만 광년? 자꾸 멀어져. 아니 별이 자꾸 멀어진다는 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그 외부 은하의 별과 나사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걸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걸 확신하고 그 자기가 관측한 자료를 학계에 보고를 해서 바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서 이 논쟁이 종식이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우주는 분명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나와 달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수성과 금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이렇게 팽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하는, 같은 은하에 속해 있는 건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우리 은하 안에서 막 팽창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느꼈던 거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못 느꼈지만, 알고 보니까 실제로 진짜로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그러면 멀어질 거 아니야?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합니다.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불러줍니다.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요 1번 은하는 V라는 속도로 멀어져요. 근데 더 멀리, 완전 더 멀리 떨어진 은하를 관측해서 이걸 2번 은하로 할게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후퇴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V로 멀어집니다. 뭐죠? 크기가 더 크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걸 알아내요. 허블이 수많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해서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더 다른 은하들도 막 관측을 해가지고 수많은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다 분석해서, 야, 내가 분석해봤더니 거리가 가까우면 V로 멀어지고 거리가 멀면 V로 멀어져.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법칙으로 만든 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별거 없어.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R이 거리입니다. R이 거리.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근데 이 비례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야.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수라는 게 필요해요. 비례식을 는 바꿀 때 딱 그 결과를 딱 맞춰주기 위한 상수값이 필요한데, 자기 이름 따서 허블 상수를 집어넣고요. R이라고 쓴 겁니다. 요 V는 HR이라는 공식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블 법칙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책에 19쪽에 나와요. 19쪽에 잠깐 해봐. 19쪽에 되게 멋있게 허블 법칙,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V는 HR이다. H가 허블 상수다. 무슨 그래프 막 나오고 있죠? 별거 아니야.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정비례하고 있죠?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거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허블 법칙이 별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어쨌든 허블이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졌어요. 그죠? 졌죠? 진 겁니다. 논쟁에서 진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만 관측했던 거네. 내가 좀 짧았네. 그죠? 그래서 프리드만이 논쟁을 종식시켜서 프리드만의 세상이 찾아오는 거죠. 자, 나중에 외울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사람이야. 프리드만. 됐어. 다 이해했어. 오케이. 여기 다 이해했어요. 야, 걔 이겨가지고, 야, 요즘에 프리드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쟁이 또 발생합니다. 모두가 팽창을 인정하고 있는 와중에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었으니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빅뱅.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좀 빨리 시도를 했었어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빅뱅이 맞아요? 정상이 맞아요? 빅뱅이 맞아요. 맞습니다. 주입식 교육하는 거 같네. 빅뱅이 맞아? 그죠? 왜 맞냐면요. 빅뱅이니까, 그죠? 그럼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이름도 좀 써볼게요.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는 학자가 제시를 하고요.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 답을 알고 있죠? 호일이 졌죠? 호일을 싸서 버려요. 그만할게요. 아무튼 호일은 그래서 졌구나라는 거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빅뱅은 어쨌든 조그맸던 우주가 점점 커진다는 거고요. 정상 우주론도
팽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작은 우주가 큰 우주로 변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팽창하고 있다는 건 둘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 우주론은 우주 초창기에 물질이 3개가 만들어졌다면 팽창을 하더라도 물질 3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우주로는 초창기에 물질이 3개였으면 나중에 팽창하면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또 다른 물질이 생겨날 거야 라고 말한 게 바로 요 정상 우주론이에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얘가 맞고 얘가 틀리죠. 얘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피는 그 공간은 커지는데 물질의 양, 즉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잠깐 밀도에 대한 공식을 소개할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소개할게요. 봐봐. 밀도의 개념은 앞으로도 자주 쓰일 개념이라서 밀도 공식을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밀도의 밀자가 뭐냐면 빽빽할 밀자입니다. 밀림 할 때 밀자. 그래서 밀자, 빽빽하다. 빽빽한 정도를 밀도라고 해요. 여기 A라는 숲이 있고요. B라는 숲이 있는데 면적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면적의 숲이 있는데 A라는 숲에는 나무가 2그루 심겨져 있고요. B라는 숲에는 나무가 3그루가 심겨져 있네요. 어디가 더 빽빽하죠? B가 빽빽하죠? 다시 말해서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나무의 개수, 즉 질량이라고 표현해. 나무의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요 1번 실험을 통해서 밀도란 녀석은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여기 A라는 숲이 있고요. B라는 숲이 있는데 여기도 나무 2그루가 심겨져 있고 여기도 나무가 2그루가 심겨져 있네요. 어디가 빽빽하죠 이번엔? 여기가 빽빽하죠? 그죠? 같은 질량을 갖고 있지만 공간이 커지면 밀도가 적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공간이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니까 공간과 밀도와의 관계는 반비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 공간을 부피라고 표현합니다. 부피에는 반비례한다.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빅뱅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질량은 변함이 없어 이거야. 그런데 부피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 뭔 소리야? 우주의 밀도는 유지돼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봐봐. 정상은 부피가 커지는 거 맞죠? 부피 커지잖아. 근데 부피가 커진 만큼 질량도 같이 증가해. 그죠? 그래서 밀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밀도가 일정해. 밀도가 유지돼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우주의 밀도가 떨어지면요. 공간만 자꾸 커지면 여기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공간이 커지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잘 들어. 에너지는 제한되는데 에너지가 분산돼서 곳곳에 퍼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빅뱅 우주론인데 얘는 또 다른 물질이 생겨나면서 그 구간을 에너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온도가 마찬가지로 또 유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밀도 떨어지면 온도도 떨어지는 거고 밀도가 유지가 되면 온도도 유지가 됩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현재 우주의 온도는 추워요? 따뜻해요? 엄청 추워요. 영하 27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켈빈도라고 따지면 3켈빈이라고 배울 텐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쌤을 잡아서 딱 던지면 어떻게 되잖아? 터지면 좋겠죠. 굉장히 터질 줄 알았거든. 거의 기압이 없으니까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터지기 전에 얼어요. 그죠?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련된 영화 보면은 막 이상한 무슨 우주 쓰레기 파편 같은 거 우주복에 팍 맞아가지고 깨지면은 사람이 얼어서 파랗게 죽어요. 그런 장면 본 적 있나요? 그래비티라던가 여러 가지 영화 보면은 우주복이 깨지면은 그 앞에 유리 같은 게 깨지면은 사람이 얼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주가 그만큼 춥다. 우주가 춥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이 맞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빅뱅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방금 봤던 거 이따가 싱크 맞출 때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크기 오케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맞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일은 호일을 써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논쟁에 대한 얘기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주의 논쟁에 대한 1번 논쟁과 2번 논쟁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울게요. 지웁시다. 자, 빅뱅 우주론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빅뱅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좀 봅시다. 빅뱅을 통해서 결국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 안에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우리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막 셈이라는 물질을, 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막 잘게 쪼개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오거든. 이름 뭐라고 하죠? 원소 또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가 우주에 만들어지면 그 원자들이 뭉쳐져서 물질이 되고 그 물질들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되어서 뭐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명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별이 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은 우주의 원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원자가. 그래서 원자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면은 그 뒤부터는 원자들이 조합을 해갖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무것도 없던 우주였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만 딱 정리하면 빅뱅에 대한 정리는 끝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물질과 원자에 대한 개념이야. 자, 원자가 만들어져서 저절로 물질이 만들어진다. 우리 책의 교재에 같은 페이지에 나와있죠? 12쪽에 밑에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이제 원자를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 거기 자세하게 써있는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다시 짚어볼게요. 이 점 보이네, 점? 빨간 점.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우주예요. Would you like this? Sorry. 저기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그 우주 바깥에 뭐가 있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우주 안에 있고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점, 우주는 저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하나의 점을 특이점이라고 불러줍니다. 특이점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에너지로만, 오로지 에너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압력도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이면서 초고온과 초고압 상태의 어떤 에너지 덩어리를 상상해주면 돼요. 근데 한 점이야. 그게 어떤 원인인지 몰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 폭발의 이름을 나중에 빅뱅이라고 불러주는 것 뿐입니다. 빅뱅.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폭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방향만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한 방향만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여기가 언제 시점이냐? 여기가 어디냐? 현재입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도 폭발 중이라는 거죠. 아직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은 뻥 터지면 이렇게 막 사그라들잖아, 아직. 근데 이제 빅뱅이라는 폭발은 뻥 폭발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폭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138억 년, 어떤 책은 139억 년이라고 계산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138억 년, 9억 년 정도 폭발 중인 거야. 138억 년 감이 없죠? 감이 없습니다. 이러면 좀 감이 생겨요. 인류가 출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 왔잖아.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인류의 진화. 10,000년. 영화 중에 만비씨라는 영화죠. 만비씨. 10,0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정도 문명까지 진화한 건데 이거 8억 년만 해도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10,000년. 10,000년 만에 인류가 이렇게 진화했는데 저거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폭발 중이다. 자, 폭발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사건이 먼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1번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기본 입자 형성이에요. 기본 입자의 형성입니다. 자, 기본적인 입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을 기호로 M이라고 표현해요. 뭐 매스, 메저 이런 뜻인데 M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밖에 없던 초창기 우주에서 드디어 물질이 생겨난 사건이 저때 나타난 거야.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이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도 누가 얘기했냐? 아인슈타인님이 제시를 해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비록 우주론에서는 좀 졌지만 우주에 어떤 이유로 우주에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비밀은 아인슈타인이 풀어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될 수 있어. 또 물질도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분이야. 물질을 에너지로 바꿔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현재 인류. 자, 원자력 발전이 바로 그겁니다. 원자력.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질량을 사라지게. 그 사라진 질량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 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질량 몇 g을 없애면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C는 뭐냐면 광속입니다. 갑자기 광속. 아인슈타인 광속일가. 광속이 30만 km/s거든요. 1초에 30만 km를 가는 속도인데 우주 공간에서 지구 7바퀴 반 정도를 이제 가는 속도래요. 아무튼 엄청난 속도인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까지 해야 돼. 제곱까지 해서 계산합니다. 아마 고1 과정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온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고2부터는 나옵니다. 고2 때부터는 실제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밖에 없던 초창기 우주에서 질량이 생겨날 수 있어 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생겨날 수 있어. 이 공식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때 기본 입자가 두 종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무거운 거. 두 번째는 좀 가벼운 거. 무거운 거의 이름, 이게 바로 쿼크입니다. 쿼크가 약간 무거운 입자를 쿼크라고 불러주고요. 가벼운 입자를 영어로는 렙톤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경입자, 가벼운 입자, 그래서 경입자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무거운 입자 6종류가 생겨나고요. 가벼운 입자도 6종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책에도 정리되어 있어요. 자, 암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C, T, 버스타 이렇게 암기합니다. 쿼크 이름입니다. 차밍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업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다운 쿼크라고 불러줍니다. 암기법은 시티 포스터. 우와! 시티 포스터. 뭐야? 시티 포스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여기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업 쿼크는 위 쿼크, 우리나라 말로 위 쿼크라고 하고요. 다운 쿼크는 아래 쿼크라고 불러줍니다. 또 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하냐면 전하량도 기억해야 돼. 업 쿼크는 위잖아. 위니까 전하량도 플러스. 다운 쿼크는 아래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인데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는 게 업코크고요. 다음 코크의 전하량은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진다는 거. 이건 사실 암기사항이야. 왜냐면 약간 논리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경입자. 경입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 일렉트릭, 전자. 아무튼 모르는 거야. 뮤온, 타우라는 세 가지 입자가 나오고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요 녀석, 전자입니다. 전자는 알고 있어요. 전자 알고 있어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이 정도. 동그라미 친 이 세 가지 입자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빅뱅이라는 건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이 있고 공간이 이렇게 팽창을 하더라도 추가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었죠. 그래야지 밀도가 다운이잖아. 그지? 추가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번 사건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고 2번 사건 4번 막 사건이 막 벌어질 텐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입자는 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입자를 그냥 뭐한다? 조합 이렇게 뭉치기만 할 거야. 뭉치기만 할 겁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질량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이때 사건이 벌어진 게 10의 마이너스 36승초인가? 이 책에 어디 나왔지? 페이지로 20쪽에 시간에 따른 빅뱅 우주의 변화 그래서 35승초네요. 옛날걸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35승초에 벌어진 일이래요. 저거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아래 분모에 10 곱하기 그러니까 35개를 쫙 배치한 다음에 분의 1초죠. 그냥 폭발하자마자입니다. 폭발하자마자 에너지가 질량으로 확 바뀌는 장면이야. 폭발하자마자. 자, 이게 기본 입자의 형성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갑작스러울 수 있어서 쌤이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원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이름이 뭐죠? 수소입니다. 원자 번호 2번은 누구죠? 헬륨입니다. 요 1번, 2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원자의 번호라고 불러줍니다.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는 거냐면 바로 수소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헬륨은 그럼 양성자 몇 개 있다는 거? 대박! 어떻게 알았어? 네 개나? 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자의 정말 중요한 특징. 원자는 전기를 떼어야 돼, 안 떼어야 돼요? 전기 안 띱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중성.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여야 돼. 쌤도 결국 원자로 되어 있죠? 쌤이 전기를 띄고 있나요? 아니잖아. 원자. 사실 전기 띄고 있어. 쌤 만지면 찌릿찌릿해요. 아무튼 농담이야. 아무튼 그래서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띄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원자는 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배울 때 배웠죠? 원자는 항상 중성이어야 돼. 근데 그리고 나서 얘를 봐봐. 수소. 안녕. 양성자가 하나 있대요. 근데 얘가 중성이 되어야만 하니까 모두 하나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맞아요. 하나가 이렇게 주변에 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륨은 전자가 몇 개일까요? 대박!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헬륨이 양성자 두 개를 가운데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플러스를 뭉치려고 하면 뭉쳐지니? 자석 N극 뭉쳐봐. 뭉쳐지니? 서로 밀어내잖아. 마찬가지야. 전기력을 갖고 있어서 같은 전기를 띠는 입자는 서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 거야? 중성자. 그래서 중성자의 필요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기를 띠고 있진 않지만 이 양성자 두 개를 뭉치기 위해서 잘 들어. 최소한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다? 최소한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 있다면 중성자도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소는 중성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굳이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헬륨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져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요 녀석을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이다. 원자 핵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원자 핵이에요. 자, 여기에 원자와 원자 핵, 그리고 전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이제 양성자라는 개념과 중성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념이 생각합니다. 이때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야지만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 했지? 우리는 결국 뭘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면 된다? 원자를 만드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된다. 원자를 만들기 위한 입자들, 지금 두 번째 사건에서 만들고 있죠? 양성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중성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쿼크들이 조합돼서. 업쿼크 두 마리와 다운쿼크 한 마리가 조합되면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전하량을 다 더해봐요. 3분의 3이네. 오케이. 플러스 1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두 개가 조합되면 됩니다. 다 더해봐요. 0 나옵니다. 그죠? 이 전하량을 더하면 돼요. 전하량을 더하면 양성자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는 양성자가 나오고요. 얘는 0이라는 전하량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UUD 조합과 UDD 조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UUD와 UDD. 둘 중에 누가 더 슬플까요? UUD겠죠. 마지막 이해 좀 늦었어. 자, 아니, 알겠어? 알겠어. 그래요. 슬픈 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이별도 슬펐다. 아무튼 UUD가 더 슬프겠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도 10의 마이너스 6승초밖에 안 돼요. 아직 1초가 안 지났어. 아직 1초가 안 지났습니다. 1초가 안 지났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아주 살짝 시간이 조금 흘러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져서 바로 요 녀석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 핵이 형성됩니다. 자, 이게 시간상으로는 3분입니다. 3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3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왜? 우주가 아직은 너무 뜨거워. 초고온으로 시작했잖아. 우주가 너무 뜨거우면 만들어진 입자들도 너무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이걸 뭉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주가 아주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렸으니 그게 몇 분? 3분입니다. 3분.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 그래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붙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죠. 얘가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까지 3분 만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번호 3번은 누구죠? 리튬이거든요. 원자번호 3번이면 양성자 3개가 뭉쳐지고 중성자가 최소 3개 뭉쳐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고 자 리튬 만들어! 못 만들어요. 바로 우주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무거운 걸 만들지 못합니다. 시험 문제예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뭐까지냐? 헬륨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주에 빅뱅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없어요. 쌤이 이 튼튼한 팔을 이루는 이 뼈, 칼슘, 원자번호 20번. 빅뱅으로 만든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쌤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라든가 염소, 원자번호 11번, 17번 이런 거 전부 다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스포 좀 할까요? 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만들어서 우주로 뿌려줘. 다시 말해서 별이 날 만든 거야. 별에서 온 그대야. 아씨, 보여? 순간이 놀라요. 아무튼 별그대, 그죠? 별에서 온 그대. 그래서 별에서 별이 없었다면 우리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별이 원소들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알겠죠? 더 웃긴 거. 자, 네 번째 사건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자의 형성.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원자들이 뭉쳐져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문제입니다. 헬륨 원자핵과 이 수소 원자핵은 이미 3분 만에 다 만들어졌고요. 원자를 만들려면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뭐만 붙이면 돼? 전자만 붙이면 되거든요. 이 전자들을 이 전자만 붙이면 돼요. 이 전자만 붙이면 되는데 우주에 현재 3분이 지난 현재 우주에 전자가 있나요? 있죠. 아까 만들었죠? 이미 전자가 우주에 잔뜩 있습니다. 그럼 붙이기만 하면 돼. 문제입니다. 그 원자가 형성된 건 시간상으로 얼마일까요? 찍는 시간. 안 돼, 보면 안 돼! 봤어. 이미 봤어. 어떤 친구들은 그냥 3분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한 5분? 그래서? 근데 이미 스포를 당했으니까 말할게요. 원자가 형성된 건 무려 38분도 아니야.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8만 년. 38만 년 동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딱 만들었어. 오케이! 이제 전자만 붙이면 돼! 우주를 봤더니 아직 우주가 뜨겁죠? 좀 기다려볼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자가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봐봐.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 안 잡아당기니? 잡아당겨요. 전기력으로 잡아당기거든? 그러니까 계속 전자를 당기고 있어. 일로 와! 당기고 있어. 근데 전자는 현재 굉장히 뜨거운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흉 막 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아직 개념이 딱 서 있진 않겠지만 어려운 말로는 A는 M분의 F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F는 MA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미안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전자는 질량이 엄청 작아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 중성자가 신기하게도 양성자하고 질량이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면요. 1837분의 1입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잴 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짜져 있어. 그죠? 짜요. 엄청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잴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만 재면 돼요. 오케이? 질량이 엄청 작다고 얘기하는 중이야. 일로 와볼게. 질량이 엄청 작으면요. 가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전자가 움직이면 아무리 자기가 전기력으로 잡아당기더라도 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원자 안으로 전자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전자가 조금 에너지를 잃고 천천히 다닐 때까지. 그래서 자기 인력에 끌려서 자기 안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그게 몇 년 걸린다? 38만 년. 그래서 도대체 우주가 몇 도까지 식어에게 가능하냐 이것도 기억해야 돼. 우주가 몇 도가 되었다? 3000켈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 3000켈빈은 그냥 300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켈빈도 하고 섭씨도 이제 배울 건데 한 273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약 정확하게 2727도야.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약 3000도씨 정도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전자가 이 안에 쇽쇽쇽쇽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사건은 조금 시간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저때 네 번째 원자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이때 아직 전자들이 원자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전자들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 빅뱅의 네 번째 4번에 나와 있는 빅뱅의 증거를 소개할 차례예요. 지금 1번 사건이야, 2번 사건이야, 3번 사건이고 4번 사건이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지? 빅뱅 학자들. 뭐랬어? 아인슈타인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빅뱅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빅뱅을 주장한 학자들이 이런 논리로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에 의해서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빅뱅 학자들이거든요. 빅뱅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요 3번 사건과 4번 사건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 간격이 있잖아. 그때 전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빅뱅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빅뱅이라는 건 빅뱅 학자처럼 말할게. 빅뱅이라는 건 이상한가? 빅뱅이라는 건 어쨌든 큰 폭발이야. 이걸 우주 대폭발이라 그래요. 우주 대폭발. 아주 커다란 폭발이기 때문에 폭발은 뭘 동반한다? 빛을 동반합니다. 빛. 다시 말해서 폭발이 일어날 때 여기서 발생된 빛이 존재할 거라는 거. 빛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노란색 배우자. 빛이 이렇게 폭발과 함께 발생된 요 빛이 우주 공간으로 같이 퍼져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근데 가다가 뭘 만난다? 전자를 만나. 전자를 만나요. 좀 여러분 적절한 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금속 부분이야. 금속이 이렇게 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반짝반짝. 이제는 이 팔찌를 좀 끼고 있는데 자,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뭘까? 전자 때문이에요. 금속은 주변에 표면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저 형광등 빛을 받으면 전자가 그 빛을 탕 튕겨요. 탕 튕겨면 반짝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 금속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유가 전자 때문이야 라고 일단 기억해 주고요. 그럼 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는 거야? 빛을 튕겨내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빛을 튕겨내요.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 전자들을 상상해 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봐봐 선생님 손가락 몇 개야? 5개 있죠? 5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여 볼게. 보이나요? 몇 개를 보여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나요? 똑같아. 전자가 제한된 개수의 전자가 만들어졌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 우주 공간을 마치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나름 표현한 거야.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고요. 이 발생한 빛은요. 그럼 가다가 그 가득 메우고 있는 전자들과 뭐 할 수밖에 없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라인을 통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한다는 건 빅뱅 때 발생된 모든 빛이 어디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저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갇혀 있다는 건 빛과 물질 있죠. 물질. 빛과 물질이 이 안에 혼재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케이오스, 그죠? 빛과 물질이 마구 섞여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또 한 가지, 빛이 갇혀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보이나요? 바깥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유리는 바깥이 보입니다. 유리로.
투명한 유리는 바깥이 보여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출발한 빛이 유리를 통과해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투명하다 라고 표현해요. 빛이 통과할 때를 우리는 투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주는 어때요? 빛이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투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주가 불투명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그럼 현재로 돌아갑시다. 현재 우주를 보자. 달이 보여요. 그죠? 별도 보입니다. 태양도 보이죠? 현재 우주는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투명한 거야. 현재 우주는 투명한데 그렇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38만 년 전까지는 우주가 불투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딱 그어서 요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요 전까지는 무슨 우주였다? 불투명한 우주에서 38만 년 이후로 투명한 우주로 변화됩니다. 왜 투명해지냐면 원자가 형성되면서 여기 전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원자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저 전자들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사라지면 이 안에 갇혀있었던 빛들이 드디어 탈출합니다. 갇혀있던 빛이 드디어 탈출해요. 저 빛은요, 빅뱅 때 발생된 빛이죠. 그 빛이 우주 공간 전체로 팍 퍼지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누가 있다? 얼뜨가 있습니다. 얼뜨가 누구죠? 지구죠, 얼뜨. 얼스인가요? 아무튼 지구에 이 우주 공간에 잔뜩 퍼진 이 빛들이 지구를 향해서 스물스물 온다?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빅뱅학자들이 그래서 38만 년 때 탈출한 빛들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착해야만 한다라고 예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빅뱅이 맞다면 저 빛이 관측되어야만 해?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관측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 몇 페이지야? 14쪽 곁가지 왼쪽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이라는 이상한 사진 보이죠? 그 사진 보이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저 빛을 관측해냅니다. 저 빛을 관측해내요. 현재 시점에서 관측한 거잖아. 그럼 138억 년 가까이 날라온 빛일 거고요. 굉장히 추워진 우주를 통과해서 온 빛이니까 저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진 형태로 도착하게 되고요. 현재 얼마의 온도로? 이걸 3켈빈이라고 표현해요. 3켈빈 정도의 온도로, 즉 현재 우주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 같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서 우리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 형태로 우리에게 도착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관측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저 장비를 이용해서 그 마이크로파를 관측을 해낸 겁니다. 관측하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수집해. 그리고 왜 지워? 왜? 고양이 소리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소리 다 지웁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소리가 계속 나와. 이건 뭐지? 그게 바로 우주에서 계속 날아오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해서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빅뱅학자들이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맞다라는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빅뱅의 첫 번째 증거, 이름이 뭐냐면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저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줍니다. 왜 이름이 우주 배경 복사인지 좀 더 얘기해 줄 거고요. 중요한 건 저 빛이 관측된 거예요. 빅뱅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우리 이론이 맞다면 이런 빛이 관측되어야만 해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그대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빅뱅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측한 대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빅뱅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게 빅뱅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빅뱅 학자들과 아까 정상우주론이 대립을 했을 때 이 증거가 발견됨으로 해서 빅뱅 학자들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됐나요? 저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적인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지났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재하고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